정치 혁신을 위한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천아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아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용해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차별금지법 이거 논의된 지가 15년 20년 정도 됐는데 차별금지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경태 의원. 일단 차별금지법은 뭐 성별, 인종, 장애,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법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안 소위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토론의 형식이든 공청회든 다 좋으니까요. 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건 저는 찬반 논쟁이라도 충분히 좀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소위를 통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네,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소위 간사가 이거 뭐 합의된 스케줄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라고 해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네, 논의가 불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법무부나 뭐 그 소관 기관들을 불러놓은 상황에서 이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과연 타당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논의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차별금지, 그러니까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이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별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다면 그걸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심볼릭한 아이콘화된 법률 제정 외에 이게 여야가 이렇게까지 부딪힐 만한 일인가?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장경태 의원님은 이제 논의라도 제대로 남기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10수년간 논의는 계속 해왔다. 충분히 논의했고 이제는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10만 국민의 청원을 받아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민주당에서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21대 국회에서 좀 이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처리를 할 만한 법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차별금지법 그냥 겉으로 들어보면은 되게 좋은 법 같습니다. 사실 차별이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그런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굉장히 선의로 만든 법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되고 명예훼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장경태 의원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송사가 유발이 됩니다. 근데 차별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사회에서의 쟁송이나 분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경태 네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안을 강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또 안건 상정이 아닙니다. 이 현안과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이 토론회에 이제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관부처인 법무부의 입장도 듣고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용해인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2007년에 17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15년 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법안 상정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토론만이라도 좀 하자,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은 좀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10여 년간 했으면 아직도 토론해야 됩니까?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론도 못하게 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 탓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네, 부분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는 참 말이에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니까? 합의한 지는 지금 13일째 됐는데 한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일단 국조특위위원께서 그렇죠. 용해인. 네, 해야 하죠. 45일 중에 벌써 한 14일, 15일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시간을 그냥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전 논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사실은 그 국조특위의 일정을 확정하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월 7일까지 이제 일정 내에 보고서 작성까지 하려면 좀 빠르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청문회와 기간 보고 그리고 현장 조사 일정을 확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 예산안 통과시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이 국조특위를 무산시키려고 혹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상민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가장 관심이 있죠. 오늘만 해도 저희 당에서 예산안 통과해야 된다고 논평을 몇 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국조특위에 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예산안 통과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아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지금 여기에 결부시켜가지고 오늘은 심지어 해임 건의안 내고 안 되면 탄핵안까지 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굉장히 급냉시키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조특위 뭐 용해인 의원 잘 아시겠지만은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때 활동 본격적으로 개시해서 또 필요하면 기한 연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야 뭐 내지는 정부의 당면 과제가 사실 예산안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할 시기다 말씀드립니다. 방금 천하람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전 국민의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전국이 급냉한다? 아니 전국이 급냉해도요. 예산안은 급냉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12월 2일 법정 시한도 놓쳤죠. 심지어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하고 나가셨다가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요. 그 들어와서 논의 과정도 저희가 부자 감세도 조정하겠다. 예를 들면 종부세도 저희가 상향에 동의하고 다 또 이 금투세도 유예하겠다. 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 뭐 예산부수 법안까지 다 논의하고 있어요. 최소한 어르신 일자리 비용이나 경로당 냉난방비 비용은 올리자. 이것도 저희가 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올리면 예산안 논의 못한다? 그나마 지금 걸음맞댄 예산안 논의조차 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역대 정권에서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에게 지금 정치적 책임 묻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각을 뭐 총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주무부처 행안부 장관 이상민 단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 정치적 책임 우리도 단 한 사람만 묻겠다 하는 건데 전 국민의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산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알다시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뭐 3+3 협상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산안 협상 한창 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국정조사 잘 해봅시다라고 하고 바로 등 돌아서가지고 저희가 뭐 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탄핵안 낸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럼 허허 웃으면서 아유 뭐 그거랑 저희가 뭐 국정 논의하는 건 별개죠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게 정치 현실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되기 전에 국회에 넘어가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막 검찰 압수수색하고 해도 저희가 그 정도로 이 정기국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기국회 아닙니까? 임시회도 아니고 정기국회는 그래도 진행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법이 정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뭐 진행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예산안 논의 못한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여당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맞나요? 보통은 야당이 뭔가를 요구하고 이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예산안 통과 못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야당이 오히려 예산안 논의 못한다, 파행이다, 전국이 냉랭해진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누구한테 있는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누가 야당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당이 야당처럼 구는데 제1야당은 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문제가 이거를 저희가 파행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낼 거면 그럼 차라리 정말 진즉 좀 빠른 시간에 내든가 국정조사 합의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안 처리와 그 이후에 이어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간만에 좋은 합의를 이뤄놓고 거기서 갑자기 그 전국을 급냉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거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저는 공과사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행건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해돼요. 이상민 장관 때문에 예산안 합의를 못하겠다. 협의를 못하겠다. 2023년도 5,500만의 국민에 대한 예산안을 협의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좀 분리해서 예를 들면 저는 논리적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행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논리는 저는 진짜 50보 100보 양보할 수 있는데 네. 예산안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의 목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왜 협의 없이 그러니까 내지는 간사들끼리의 합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 저는 뭐 그거는 기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분들이 오셨으면 좀 말씀 듣고 네. 예, 그러니까 공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왜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몇 명 안 올 수 있지. 어떻게 한 명도 없냐라고 유가족분들이 많이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많이 민망했는데요. 이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이다라는 것도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만희 간사실에도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내고 또 수신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담 요청은 묵살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이제 와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일정이다. 그리고 유가족 언제쯤 만나겠다. 이건 사실 집단 체면에 걸리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러움 없는 정치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한 분이 대다수 유가족들이 마약 관련 부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검이 필요한가요? 사실 이 부분도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한 씨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가족들에게 이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한 게 어제 밝혀졌는데 사실 그저께 대검에서는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한 바 없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네, 다시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 없다고 했는데 있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이 마약 부검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바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 거짓 해명이 변명이 계속 반복되면 도대체 이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검의 발표는 대검 차원에서 이거를 뭐 단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마약 관련 부검을 해라라는 뭐 어떤 뭐랄까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거겠죠. 이제 이런 변시 업무, 그러니까 검시 업무는 개별 이제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마도 이제 이미 돌아가신 우리 희생자분들한테 이걸 범죄 혐의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검사 입장에서는 혹여나 어떤 마약 범죄의 희생자였던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이태원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뭐 음료에 마약을 타서 준다거나 이런 검시관이 얘기들이 개인적 판단으로 대검에 보호도 안 하고 나홀로 부검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검사가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검시관이 개인 판단이었다고요? 뭐 그걸 제가 확인할 건 아니지만 검시관도 다 증인 채택해가지고 네. 밝혀야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개별 검시를 하는 검사가 그 하나가 준 사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하는 이건 겁니다. 참사잖아요. 이건. 아니, 뭐 물론 그렇기는 일상적 한데. 사고에서는 교통사고가 근데 일반 그거를 교통사고 예를 아니잖아요. 들면 대검에서 무조건 다 보고하고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네. 뭐 사고로 이렇게 숨진 사람 있는데 마약 피해자일지도 모르니 마약 검사해 봅시다. 이거 유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도 사려 깊은 행동 아니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걸 뭐 일률적으로 지시하거나 한 건 아닐 겁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장경태다. 우리가 장경태다.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 어떤 기자회견이었어요? 저희 이제 이 검찰의 여러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와 또 청년 대학생 당원들이 모여서 내가 장경태다. 최소한 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곳이 언론이고요. 또 언론이 잘하고 있는지도 또다시 시민이 감시합니다. 만약 이런 감시와 견제 균형들이 무력화될 경우엔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언론이 그 권력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야당과 언론의 재갈 물리기 이제 하지 말아라. 이 겁박 정치, 공포 정치 하지 말아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때 아니게 공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공감 출범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하람 변호사? 네, 이게 70 한 두어 분 이렇게 많이 하신 왔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참여 안 하신 분도 생각보다 많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친윤 공부 모임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간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그냥 한 115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전나람 변호사 공부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데 가셨어요? 아니 저는 의원이 아니니까 못 가죠. 아 그래 의원들만 네. 모입니까?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도 일부 뭐 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초청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못 갔습니다. 아니 네. 다 윤회과 아니니까 못 가죠. 윤회과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몰랐네. 윤핵관 지망이군요. 자, 근데 계속 그 윤핵관들이 움직인다 얘기하고 만찬 정치 이후에 한동훈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차출론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경태 의원? 뭐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이 전대 룰 개편이라든지 뭐 7대 3에서 9대 1로 당원 수를 압도적으로 높인다든지 아니면 2말 3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 등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조급해하는 모습들이 결국 이 당의 이 원심력을 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특히 71명이라는 건 전체 115명 중에 대부분입니다. 안 오신 분들 초대 못 받은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뭘 모르겠는데 54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가 지금 어찌됐건 윤심 찾기를 하고 있다. 윤심 찾기를 하고 계신데 뭐 일단 천하람 위원 같은 분들은 초대 못 받죠. 그러니까 네. 윤심 찾기를 뭐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실지 뭐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풍선 띄워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이 공부 모임 끝나고 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성을 일축했거든요. 게다가 주호영 의원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한동훈 차출론과 관련해서 아직 소위 말한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100%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뭐 풍선 띄워보기일 순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건 대통령의 의중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대통령이 또 생각이 불쾌해 들고. 하신다니까 뭐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 선거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쌍수 들고 환영이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것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랑 말싸움하고 10억 손배 날리는 거. 이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제 오른팔이다라는 거 정도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건데 여당의 당대표는 그런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 의원이랑 더 탐사도 뭐 어지간했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건 좀 다른 얘기죠. 한동훈 네. 장관은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장관이시잖아요. 최선은 다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동훈 정치할 준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동훈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손배소 10억 이렇게 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의 문법이 파괴돼 있죠. 이거 원래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뭐 그렇죠. 손배소 내고 막 형사 고소하고 이런 거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별로 역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의겸 의원이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 상황이 돼도 또 하겠다 그러고 더 탐사 이런 분들은 뭐 고소해라 뭐 또 뭐 집에 찾아가서 뭐 난리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역풍이 별로 없는 이슈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정치 문법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아니 좀 가짜 뉴스였다고 이게 판명이 나오면은 그 얘기 한 사람도 그냥 좀 깔끔하게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도 이거 고소고발까지 안 하고 그냥 뭐 지금이라도 사과하셨으니 됐다 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다 되게 안 좋은 형태로만 이렇게 계속 나선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좀 슬픕니다. 재갈 물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더 탐사 이 압수수색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더 탐사에서 뭐 여러 가지 언론 방송을 보면 오늘 지금 첼리스트 증언을 방송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왜 갑자기 이 첼리스트를 당사자를 만나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오늘 압수수색 하실까. 참,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시면 불쾌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진짜 모함하기 위한 그냥 공격, 개인의 신상에 대한 공격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언론인 출신인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무슨 첼리스트랑도 직접 소통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더 탐사에서는 진짜 집에 찾아가지고 도어락 뭐 누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고소고발하는 거 안 좋지만 아니 내가 저런 꼴 당하면 이거 그냥 참고만 있으라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죠. 그 한동훈 장관의 10억 뿐만 아니라 뭐 장경태 의원님도 이제 고소고발 당하시고, 최근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검찰 출신의 인사가 정치의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들고, 그 흐름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 10억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이제 내가 국무위원이다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국무위원이 아니라 좀 개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가짜 뉴스를 좀 바로잡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인플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한다면 뭔가 큰 일인가 보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희석돼요. 뭐 대통령실에 또 고소고발 했나 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거든요. 근데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그 관절을 정하는 데 개입했다.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뭐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 경호처나 육군에서도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냥 뭐 본인은 자기 주장 철회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안 하면 마치 그냥 계속 끌고 갈 것처럼 하니까 뭐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되고요. 맞으면 혹은 또 해명을 하고 싶으시면 충실하게 자료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수행원, 촬영팀, 인원하고 소속, 이 촬영 장비 목록 좀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거 안 줍니까? 그걸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하는데, 좀 국민들께 공개하십시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국가대표팀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기자회견합니다. 국민 덕분에 너무 좋은 경기 성적 거두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감사했습니다. 천하람, 장경태, 용해인 세 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1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중학교 1학년 민우는 어린 시절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을 대신해 민우를 키우고 있는 외할머니는 손자가 걷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민우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애썼는데요. 외할머니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민우는 서툴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 비용을 감당하느라 민우의 재활치료는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외할머니는 다시 휠체어에 의지하는 손자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민우와 할머니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